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럽 부분에 있어가지고 러시아와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 향후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향후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약하지만 제 의견을 이렇게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은 이제 신국제질서 시대의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이라고 썼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점으로 다루는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강대국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명코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의 이 순서를 어,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그 국제관계에 함의를 갖고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러시아의 몰락 그리고 왜 몰락인지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몰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양극 체제가 어떻게 강화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관여 정책과 이제 군사력에 대한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향후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그 외교안보 수단으로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함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이제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 그리고 제 예상에는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이런 일련의 그 사건과 그리고 한미들이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결과는 이제 러시아의 강대국에서 대열에서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생각하시다면 러시아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아직도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한 핵 강대국인데 그리고 뭐 자원도 많고요. 그리고 뭐 영토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강대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냐 이렇게 의문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강대국이란 지위를 부여받는 나라들은 단순히 국력이 센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안보적 역할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슬라이드의 마지막 분에 제가 적었지만 일단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일단 안정이라는 이제 공공재를 국제사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유엔의 그 상임 이사국 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면면을 보고 있으면은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있지만 이 P5라고 그러죠. P5의 그 국가들을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무슨 위기 사태가 더 위기 사태라는 돌발 사태가 발발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데 개입을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강대국으로서 역할이라는 게 있고 그 역할이 이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그 역할은 바로 이제 안정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건데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관계를 도모하려고 했던 이 유럽 연합의 핵심 국가들인 독일과 프랑스마저도 미국은 차치하더라도요. 독일과 프랑스마저도 이제 러시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에서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겼냐 보면은 사실 러시아가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하자면은 처음에 예상대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뭐 3일이나 4일, 뭐 일주일 내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됐었으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 측에서 대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이제 불법적 침공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은 그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패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군 자체가 굉장히 졸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푸틴의 명성마저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푸틴이 전에는 이 러시아라는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제 제한적인 국력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주 그냥 경제적 사이즈는 우리나라 정도도 안 되니까요. 전쟁 전에도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나? 그 부분에 있어서 푸틴의 능력을 많이 인정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푸틴의 그 전략적인 뭐 대가라는 그런 명성마저도 많이 무너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두려워했던 건 나토의 확장마저도 이제 기정사실화했죠.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제 올해 내로 가입을 할 거라는 뉴스가 오늘 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이번에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뭐, 당연히 지금 예상대로 러시아가 몰락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권위주의적,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강화될 건데, 근데 이 부분이 단순히 서방 세계가 이제 러시아를 제재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반응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 자체가 좀 스스로 고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국민들의 반감이 일단 크고요. 근데 그 반감이란 게 뭐 제재로 인한 반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것은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국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뭐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비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뭐 작은 러시아라고 부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하는데 이게 또 어떤 걸 이제 대표하냐면은 지금 러시아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유라시아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념적입니다. 러시아란 나라가 원래부터 이제 그러니까 서양 국가가 아니었다. 러시아는 서양과 이제 동양 사이에 있는 자체로만 어떻게 독립적인 그런 문명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경제 중심이 이제 동양으로 이동한다. 이거를 가장 강하게 믿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고 러시아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조합이 되니까 원래 이념적인 그런 부분과 이제 경제적인 중심의 이동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지금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뭐 지금 막 우크라이나에서 졸전을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차라리 단절하자 서방과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그거는 도리어 러시아의 중국의 종속화를 그러니까 대중 종속화를 가속하는 그런 오판이 또 다른 오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데 이제 러시아의 몰락이 또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은 이 유럽의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유럽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제 프랑스가 유럽 연합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가 독일의 리더들이 러시아한테 굉장히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 신망을 좀 잃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은 이 러시아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회색지대 전략, 그러니까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유화적인 프랑스와 독일의 모습이 전쟁 발발 후에도 좀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반대로 미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줬고요. 그래서 이제 도리어 유럽 내에서도 이, 이, 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자체적으로 리더십이 발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이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EU가 추구했던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전략적 자율성이었습니다. 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냐면은 트럼프 시대 때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서로 반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유럽의 엘리트들이 이게 EU의 어떻게 보면 지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 국가들인 프랑스와 독일의 지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리트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불신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극한 대치 때문에 거기 유럽이 손해를 본다. 그런 이런 인식도 많이 커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EU가 미국에서 좀 독립적인
그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이 유럽, 그러니까 이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특히 동유럽 그 EU 회원국들은 이번에 이제 느꼈던 거는, 미국이 없이는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이 안 되겠다.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를 100% 신뢰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들 국가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러시아한테 유화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그 EU가 추구했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이 되고, 반대로 나토의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핵심 국가들은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아니라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게다가 영국은 유럽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EU에서 탈퇴를 했죠. 그래서 이 국가들이 그 또 뭐가 공통점이냐면,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공통점은 이제 그 핵 무력과 핵 보유국이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EU 내에서는 유일하게 핵 보유국은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 핵무력은 이제 러시아의 핵무력에 대응하기에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제 미국과 영국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EU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약해질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그 뭐 문제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정제적 부분에서도 이제 미국이 도리어 주도권을 잡는, 여기는 제가 방산업체가 이제 미국의 방산업체가 유럽의 방산업체보다 더 혜택을 볼 거라고 썼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도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석유랑 가스를 오랫동안 많이 수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한을 하고 도리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미국과 다른 데서 이제 수입을 할 건데, 이 원래 러시아가 점유했던 그 유럽의 에너지 시장을, 그 부분을 이제 미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도 유럽에 대한 영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이 세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그 국제적인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지금 원래 이제 전 세계 그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강대국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있었고, 특히 유럽연합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있었다고 보면은, 그 이제 뭐 4대강이라고 좀 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저희 편의상 부르자면, 그 중에서 이제 유럽과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살골을 날렸고, 이제 유럽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 중미국과 중국, 바로 이제 세계가 이제 다극 체제에서 이제 양극체로 가는 계기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 거냐? 이제 중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당한 수혜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혜를 입냐면은, 일단 그 지금 이 중국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그 미국의 인태 전략,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그 포위의 사슬이 어떻게 좀 느슨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러시아 위협 때문에라도 이제 군사력의 일부라마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그 유럽으로 다시 이동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느끼는 압박감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한테서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군사적으로도 많은 이제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중국에 무기를 많이 수출하지만, 그 최첨단 아니면 전략 무기, 특히 핵폭탄을 어떻게 소형화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기술 같은 거는 같은 거는 중국한테 이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아마 이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제트기 엔진 같은 것도 이제 러시아가 그런 특수한 기술은 중국에 이전을 안 했는데, 그런 기술도 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유럽한테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과 그리고 뭐 특수 광물 같은 거를 이제 중국이 쉽게 확보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융 부분에 있는 시스템도 자신들이 지금 뭐 미국과 유럽 주도의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였냐면 이제 금융 거래망인데, 아, 뭐 펀드를 이제 오가게 하는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대체제였던 이제 CIPS라고 부르는 거를 CIPS를 이제 그 스위프트의 대체제로서 좀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쓰는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금융 부분에서도 이 미국에서 독립하는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당연히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었고 중국한테 그리고 나쁜 이제 중국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 밀접하게 가까워지면은 서방 측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서방 측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뭐 기술 그리고 첨단 기술이나 이제 첨단 그 부품 같은 거에 대한 그 확보가 이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완전히 좋은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좀 조명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중국은 그 러시아가 몰락하면서 그 엄청난 그 지정학적인 세력권을 영향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세력권이었던 이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앙아시아는 그 CSI 국가들, 그러니까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 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원래 러시아의 아니 죄송합니다. 그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중국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대체하냐면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상해 협력기구라고 그러죠. 상하이 협력기구 SEO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1대1로의 가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SCO나 아니면 1대1로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그 국가들의 인구를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SCO만 보더라도 뭐 총 인구가 16억 명에 달하고요.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좀 가입을 했지만 뭐 좀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SCO에 아주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좀 제외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1대1로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거의 국가만 하더라도 65개 국가고 총 인구는 46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70%에 가까운 그런 엄청 어마어마한 이제 지정학적 그 세력권인데 이거를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단순히 뭐 물류나 아니면은 뭐 무역 그 관계를 뭐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제 자국의 첨단 기술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 관련된 규범을 채택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특히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규범 같은 걸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1대1로 지역에도 이제 정의된다면은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는 엄청난 세력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이제 중국이 이제 권위주의 블록에서 러시아를 대체하고 이제 유일한 고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유일한 경쟁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세계는 이제 다극 체제에서 이제 G2로 가는 거죠. 중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더 공세적으로 나오고 도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인태 전략을 시험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제 시험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이런 중국의 도발의 위험에 처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그리고 대만 그리고 부단선 국가들 남중국해 국가들 그리고 일본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이 국가들에 대해서 먼저 중국이 인태 전략을 에 대해 관련된 도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한테는 반대로 미국과 유럽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사이를 이제 교란시키기 위해서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또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함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경제적 관여 정책의 한계입니다. 이 경제적 관여 정책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럽이, 그러니까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유럽이 추구했던 거는 이제 평화적으로 러시아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취했던 여러 정책이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취했던 이제 핵박 정책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이 햇볕 정책이 서로 말하자면 남북 간의 이제 경제적 의존성을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분쟁에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프랑스와 독일도 러시아한테 마찬가지로 경제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러시아가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아니 러시아와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호가 의존성을 만들고 그게 바로 상호 신뢰로 이어지도록 그런 이제 그 목적을 가진 그런 정책을 오랫동안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모순된 정책이었냐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으로 침공한 2014년도에 그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39%였는데 이 러시아가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반대로 이제 특히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어, 2014년 이후에도 그 유럽의 그 러시아산 그 에너지 수입은 점점 늘어서 이 천연가스의 그 점유율이 2000 그러니까 크림반도 사태 이전 했던 39%에서 이제 2021년에는 47%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그 모순된 그런 그 정책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관여하면서 이제 안정화를 이끌어낼 거다. 이런 정책이었고, 그건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햇볕 정책으로 익숙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완전히 실패를 한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는 반대로 유럽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뭐 외환 보유고도 낮추고 외환 보유고를 꾸준히 늘려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 이제 서방과의 분쟁이 일어나면은 러시아가 그러면은 이제 외환 보유를 통해 가지고 제재 그 여파를 좀 막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외환 보유를 늘렸고 그리고 이 달러에 대한 비중을 많이 낮췄고요 외환 보유고에서 그리고 무역 부분에서도 이제 달러 대신 위안화를 많이 결제화폐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중로 무역의 규모도 이제 2010년대 약간 2000년대에 비하면 2010년대 들어서 그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이제 서방 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북한이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의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의존도를 낮추려고 중국과의 무역을 좀 더 활성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경제적 관여 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나. 네, 우리나라의 사례도 있었지만 유럽의 사례도 이번에 그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이제 다음 단계에 이제 군사력의 중요성의 재조명과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유럽은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의 이런 그 경제적 관여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이제 유럽의 핵심 국가인 이제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무장화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무장화가 되면은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자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무장을 맞았고 그 저변에 깔린 그 가정은 이제 워낙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어, 이 유럽과 이제 어떻게 척을 들게 할 수가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건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제적 강압처럼 이제 뭐 제재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압박하는 그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제 강대국들이 느낀 게 이게 단순히 유럽이나 러시아나 중국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강압수단, 그러니까 경제적 간여 정책의 이제 반대국부인 경제적 강압수단이 군사적 강압보다 절대 유효하지 않다. 그걸 이제 이번에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군사적 억제를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강대국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아, 이 강대국들이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군사적 억지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그 정책이 좌지우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자면은 미국과 유럽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의 무장화를 막아가지고 러시아를 자극 안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와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한번 침공해도 되겠다 이렇게 유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러 가지로 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이제 영향을 주려고 경제적 압박을 위협도 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압박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내가 3일 내로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게 되면은 서방 측이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런 오판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군사적 억지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도구로 아니면 외교적 도구로 이제 한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건 도리어 전쟁의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그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서방 측이 그 경제력이라는 지렛대를 너무 과시를 했고 푸틴은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 너무 군사적 우위를 자신해서 이 두 가지 오판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빚어진 그런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이 핵 사용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남부 부분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러시아가 이번에 그 아직까지는 그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을 안 했지만 이번 침공을 통해 가지고 핵 사용을 좀 더 그 실제 확산에 되는 그런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 지금 미국과 유럽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하고 대신 무기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면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거라는 그런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당장 가시적인 핵 위협이 아니라 잠재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방 측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 그렇다. 근데 여기서 또 무서운 거는 만약에 지금 이 핵 보유국인 러시아와 그리고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의 전황이 점점 러시아한테 불리하게 되면은 이제 핵을 보유한 이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핵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제 뭐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국제 관계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이걸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반영하냐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 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 핵 없는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이제 미국 행정부들은 이제 자 행정부에 이제 뭐 이제 그 취임을 하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미국의 핵태세에 대한 이제 기조가 뭔지를 좀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인 핵 사용을 이제 태세를 그걸 기조를 할 거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 핵태세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no first use라고 하죠, 영어로. 그거를 원래 그 미국의 핵태세 기조로 정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특히 이제 핵 위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일 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sole use라고 해서 핵 공격에만 핵을 대항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한적 핵 사용을 이렇게 원래는 그걸 기조로 삼으려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재래식 그 분쟁에서도 핵을 사용할 것 같으니까 미국도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재래식 공격에도 핵을 대응하겠다. 좀 더 적극적인 제한적 핵 사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핵 사용을 지금 약속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그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력의 사용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당연시되는 그런 그 지금 상황이 점점 벌어질 것 같다는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사용이 이제 그 옛날처럼 터부시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좀 모자른 편이니까 빨리 이제부터 움직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장관은 뭐냐면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경제력의 그 이제 외교도구로서의 효율 그 유용성의 한계가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가 이제 일극 체제,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그리고 경제 기술은 뭐 다극이었지만 이제 양극 체제로 미중 중심의 양극 체제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아, 그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그
일단 중국이 인태 전략을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그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소극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변동상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거고 이런 보수 정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미국의 관심이 그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이동할 거라고 중국은 이제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주변 지역에서 이제 미국의 인태 전략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도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스탠스는 뭐냐면은 같은 처지에 지금 처해 있는 일본과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안보 협력을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일본은 근데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본은 이번에 그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방 측의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 아시아의 그 동맹으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발언권이 굉장히 세졌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관계 개선을 일본에 요청하게 된다면은 일본은 그걸 도리어 레버리지로 삼아 가지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그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안부 관련돼 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을 이전에 있던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입장을 바꾸도록 그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동시에 일본이 이 일본도 지금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대로 중국의 인태 전략을 시험할 때 거기 일본에 대해서도 이제 도발할 거라고 지금 일본 측에서도 우려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한국과 대만과의 협력이 결실하게 됩니다. 그쪽도.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국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저한테 지금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한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인지를 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때 좀 적극적이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좀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우려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 우리는 그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도 이제 우리가 처해질 것 같고 특히 북한은 이제 중국의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우방인 중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위치가 상승되니까 거기서 이제 좀 더 고무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해질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보고 더욱더 같이 중국의 보조를 같이 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양극 체제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양극 체제 안에서 우리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영국과 호주와의 이제 관계도 더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증진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의 그 종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